여러분, 정치와 세금, 이 두 단어만큼 뜨겁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제도 아마 드물 겁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이 세금 제도가요, 어떻게 정치적 이념과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문장 아닌가요? 이 말은 우리에게 세금의 본질이 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비용일까요? 아니면 특정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무기 같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갈등이요, 사실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만 유독 세금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나?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건요,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세율이 몇 퍼센트네, 공제가 어쩌네 하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정책,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 뒤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꽝 부딪히고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또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그런 치열한 정치적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거죠. 진짜 스토리는 바로 이 정치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례들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총리, 그리고 아주 최근이죠, 트러스 총리, 또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까지 이 쟁쟁한 정치인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게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세금 정책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리더십이 통째로 흔들리고 심지어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거죠. 세금의 힘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외에서 눈을 돌려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 정치적인 세금 전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다이내믹한 무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금 정책이 마치 시계추처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마 이 두 단어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금 폭탄, 그리고 부자 감세.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정치적 프레임, 일종의 무기인 거죠. 복잡한 세금 문제를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이렇게 딱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불안감을 확 자극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감정 싸움으로 만들어서 자기 편을 모으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인 셈이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세금 전쟁의 역사가 여기에 딱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그냥 180도 확 바뀌는 거 보이시죠?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가 처음 나오면서 세금 폭탄 논란이 터졌죠. 그랬더니 바로 다음 이명박 정부에선 세금을 깎아주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세금을 강화하니까 또 세금 폭탄 얘기가 나오고, 윤석열 정부가 이걸 완화하려고 하니 다시 부자 감세 프레임이 등장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 바로 이 세금이 있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종부세라고 부르는 거죠. 취지는 간단해요. 비싼 집이나 땅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부동산 투기도 막고 세금 부담도 공평하게 하자는 건데요. 와,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민감한 사회에서는요, 정말 건드리면 터지는 가장 뜨거운 정치적 뇌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계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이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갔고,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이걸 낮추는 쪽으로 갔죠. 이렇게 정책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하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이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세금 제도는 이렇게까지 불안정할까요? 정권만 바뀌면 왜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정신없이 오가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이 끊임없는 모이비우스의 띠 같은 패턴 뒤에는요, 사실 몇 가지 구조적인 원인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2번.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한 정부 딱 5년 동안 부동산 관련된 세금법이 바뀐 횟수입니다. 종부세법이 17번, 소득세법이 15번. 계산해보면 1년에 평균 6번 넘게 법이 바뀐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정하냐?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좀 복합적입니다. 우선 대통령실과 국회가 계속 힘겨루기를 하죠. 특히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 아닌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을 원래 목적인 나라 살림 채우는 거 말고 예를 들면 집값을 잡겠다는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선거 때마다 표를 얻으려고 내놓는 세금 공약들까지 더해지니까 문제가 점점 더 꼬이는 겁니다. 바로 이 표를 보시면 정치적으로 꽉 막힌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말에 집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심지어 과거에 산 것까지 소급 적용해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그냥 묶여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부 말 믿고 집 산 사람들은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하루하루 불안에 떨어야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갈등과 불안의 고리, 이걸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세금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사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세금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반면에 저기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데도 불만은 오히려 적어요. 아니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신뢰. 스웨덴 사람들은요, 정부와 정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단단해요. 내가 낸 이 소중한 세금이 투명하게, 낭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잘 쓰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신뢰가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치권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싸우기보다 합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신뢰를 쌓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몇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세금 문제를 좀 분리해서 보자는 거예요. 사율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랑 신고 절차를 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을 나눠서 접근하자는 거죠. 둘째,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세금 개편은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지 말고 여야가 좀 길게 보고 합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관이 이 세금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데이터로 보여주세요라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세금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를 공격하는 전쟁의 무기로 계속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사회적인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합의의 대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